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월 27일 화요일이고요. 날은 계속 춥습니다. 이렇게 추울 때 바깥 활동하려면 핫팩 좀 있어야 좀 든든하고 이렇잖아요. 네. 근데 핫팩 다 쓰고 난 다음에 이거 어디다 버려야 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방법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핫팩은 재활용이 불가능해서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하는데요. 우리 일상에서 다르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신발장이나 옷장, 냉장고 등에 넣어두면 탈취제나 제습제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그 역할을 하고 또 창가에 두면 결로 현상을 줄이고 또 곰팡이 발생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그런 쓰임새가 있군요. 네. 이제 알았으니까 확실하게 그렇게 좀 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네, 일상 속의 다양한 꿀팁들 오늘 행복한 아침에서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추위를 녹이는 핫팩처럼 따끈한 정보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화요일에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여전히 추운 화요일 아침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모닝픽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다양한 소식들 준비했는데요. 어제 코스닥이 7%가량 급등하면서 4년 만에 1000포인트를 달성했다는 소식입니다. 폭발적인 상승에 한때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코스피가 5,000선을 돌파한 이후 투자 심리가 중소형 성장주로 확산되면서 코스닥 시장도 강세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발언의 배경과 파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됩니다. AI 시대를 맞아 안정적인 전력 확보 필요성이 커진 데다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원전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타나면서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를 악용한 위조 상품 판매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상표권 침해 단속으로 입수된 물품 지난해 9,381점으로 2023년 대비 894%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정보원이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다양한 소식 가운데 오늘 집중적으로 다뤄볼 모닝픽 어떤 이야기죠? 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현실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고 밝히면서 올해 9월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과 시행 방침을 재확인한 건데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과세 표준에 따라 6에서 45%의 기본 양도세율에 주택 보유수에 따라서 추가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기본 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를,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포함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이르죠. 대통령 이번 발언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을 분명히 하면서 매도나 보유, 증여 중 선택을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는 정책적 신호를 시장에 전달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대통령의 발언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이어 이 부동산 규제 강화를 분명히 하면서 시장에서는 당분간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한 부동산 플랫폼 조사에 따르면요, 이 대통령의 양도세 중과 관련 발언이 나오기 전날인 22일과 25일을 비교해 봤었을 때 서울 아파트 매물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질 수 있는 매물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많은데요. 서울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이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거래를 위해선 세입자의 퇴거 약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강남권이나 한강벨트 같은 선호 지역에서는
이 매도 대신 보유를 선택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치 현상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또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모닝픽은요? 네, 지난 2014년에 있었던 송파 세모녀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극도의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이 담긴 봉투에 죄송하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세상을 등진 비극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의 현실과 또 행정 데이터만으로는 위기를 제때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었는데요. 이후 사회보장정보원이 몰라서 받지 못하는 복지는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21개 기관에서 47종의 위기 정보를 수집해 복지 위기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를 구축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단전 단수 같은 기존 행정 기록은 대부분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된 뒤에야 나타나는 사후적 데이터라는 한계가 있었죠. 이에 사회보장정보원은 행정 데이터에 실시간 위험 신호를 결합해서 위기 상황을 조기에 포착하고요.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복지 위기 알림 앱을 본격 도입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더 빠르고 또 더 효과적으로 돕겠다는 건데요. 방금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복지 위기 알림 앱,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네, 이 복지 위기 알림 앱은 이웃이 처한 위기 상황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할 수 있는 앱인데요. 국민 누구나 사용 가능합니다. 이웃집 앞에 신문지가 장기간 쌓여 있거나 아니면 우편함에 체납 고지서가 계속 쌓여 있는 등 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 정황만으로도 지자체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건데요. 앱에서 이 고립이나 고독, 폭력이나 건강 문제 등 10가지 위기 상황과 또 가구 유형 등을 선택하고요. 성별과 연령대, 위치 정보를 입력하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익명으로 할 수 있고요. 이웃의 이름이나 정확한 주소는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접수된 사례는 지자체 상담을 거쳐서 생계비나 의료비 같은 긴급 지원은 물론이고요. 건강관리와 돌봄 서비스 등 필요한 복지 지원으로 연계되는데요. 이웃뿐 아니라 본인이 처한 위기 상황 역시 이 앱을 통해서 직접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이 위기 알림 앱에 접수된 복지 위기 사례는 최근에 14,000여 건을 넘어섰고요. 약 97%에 해당하는 13,567건에 대한 대상자 상담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복지 위기 알림 앱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현장에서 제대로 좀 활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손수고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돈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화요일의 경제 레시피 머니 시간입니다. 네, 화요일의 금융 아이돌이죠. 머니보이즈 김현우 소장 그리고 신인선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하나, 둘, 셋.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너 때문에 내 가슴 불난다 불나. 안녕하세요, 머니보이즈입니다. 오늘 잘 안 맞는데요. 어떻게 된 거죠? 마지막에 왜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연습 잘 안 하셨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소홀했네. 근데 뭐 역시나 오늘도 오프닝 곡으로 오늘 주제에 대한 힌트를 좀 주시는 것 같은데요. 요즘 네. 코스피도 불장이잖아요. 아우 진짜 핫 뜨거 뭐 이렇게 뭐 난리 났습니다. 불나죠? 네. 불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반도체주인데요. 반도체주를 갖고 있으면서 투자하고 있으면서도 도대체 반도체주가 왜 이렇게 오르는 거야? 이 상승세 뭐 꺾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라도 투자를 해야 되나? 이렇게 또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머니 시간에서는 반도체 주가가 왜 이렇게 오르고 있나? 그리고 과연 지금이라도 투자를 해도 되는 건가? 또 이 반도체주에는 어떤 위험성이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톡방으로 반도체 투자에 대한 궁금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톡방 열어주세요. 신대리 퇴근은 했나? 부장님, 저 아직 회사입니다. 뭐 시키실 일이라도.
아니 뭐 딴 건 아니고 말이야. 자네 주식을 좀 굴릴 줄 안다면서. 아하하, 팀내에서 소문이 자자하던데. 아유, 부장님 헛소문이에요, 헛소문. 아, 그러지 말고 말이야. 나도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이 부장 되고 싶어서 그래. 반도체가 불장인데 지금 들어가도 될까? 부장님 반도체주 하나도 없으세요? 아니 그걸 왜 안 사셨어요? 이미 늦은 것 같은데. 그때가 괜한 소리를 했구만. 요즘 자네 일 안 하고 스마트폰만 보던데. 일에 좀 집중 좀 해요. 어떡해요? 신인선 대리 큰일 났는데요? 눈치가 좀 있었어야 되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야지. 그러니까요. 아, 부장님 화나게만 하고 이 대화가 끝이 났습니다. 그나저나 부장님이 이런 얘기를 한 게 정말 그럴 수 있겠다 싶은 게 정말 반도체 주가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올라할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쌍두마차이자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S전자와 H사의 이 시가총액이 지난 16일 장중 처음으로 1,5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 그러니까 모든 주식을 다 팔았을 때 현금으로 하면 얼마냐? 이게 4,003조 원인데요. 그중에 38%를 이 두 반도체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한 달 전에 두 회사의 시가총액 합산액이 1,059조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3% 와. 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 반도체주가 이렇게 오르면서 개인 투자자들뿐이 아니고 국민연금도 살림을 불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손 중에 가장 큰 손이죠.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주식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 반도체 주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이 국민 전체 주식 상장사 주식 가치가 1년 사이에 90% 이상, 그러니까 사실 90%의 수익률을 봤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 포트폴리오 전체의 수익률을 끌어올린 주인공은 다름 아닌 반도체 대형주들이었습니다. S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분율 변화가 없었어요.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더 산 거는 아니죠. 그런데 주가가 125% 급등하면서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30조 원 넘게 증가를 했고요. H사 역시 지분율 변동은 없었지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하면서 이 보유 가치가 25조 원 이상 늘어나서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주식도 그만큼 가치가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소장님 그러면 왜 이렇게 오른 건지 저 그게 궁금한데요. 네, 올라도 이렇게 오를 거냐, 도대체 왜 이렇게 오른 거냐 궁금해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 반도체 주가 상승의 이 핵심 동력은 전 세계적인 이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그리고 HBM이라고 하는 고성능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의 기대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AI가 전반적으로 많은 이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이 많은 분야에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라든가 뭐 서버 그리고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크게 늘고 있습니다. HBM, 그러니까 고성능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을 이미 갖고 있다는 점이 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래도 뉴스에서 계속 HBM 이야기가 나와서 네. 궁금했었거든요. HBM이 뭐길래 국내 반도체주 주가에 영향을 계속 주는 걸까요? 네,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HBM 이런 소리는 계속 뉴스에 나와서 이제 맞아요. 익숙해졌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반도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 계산 역할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 GPU 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저장 역할을 하는 메모리 반도체. 이 중에 여기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한 종류 중에 HBM이 들어가는데요. GPU 하면 젠슨 황이 이끄는 미국의 N사가 전 세계 GPU, 그래픽카드 이 메모리 시장을 이끄는 강자라는 얘기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GPU가 아무리 좋아도, 그러니까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혼자서는 제 성능을 다 해낼 수가 없습니다. AI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얼마나 빠르게 공급해 주냐. 그러니까 아주 머리가 똑똑한 학생인데 뭐 문제집을 빨리빨리 갖다 줘야지 그거라도 풀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HBM입니다. HBM은 GPU의 방대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불러오고 저장하는 그런 메모리인데 D램을 여러 장 이제 아파트처럼 착착착착 쌓아가지고 똑같은 면적에 아주 고효율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속도는 빠른데 전력 소모는 아주 적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오. 그런데 이 HBM을 만드는 기술이 대단히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반영이 된 거죠.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뭐 세계 탑이 우리나라다 뭐 그쵸.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반도체가 이렇게 막 뛰는 게
우리나라만 이래요 지금 전 어. 세계적으로 이래요. 사실 전 세계적입니다. 지금 반도체주 강세가 국내 시장의 특수성만은 아닌데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랠리,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이 다 들썩들썩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추세 안에서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가 그 강하게 올라탄 상승세에 어떻게 보면 고삐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방금 슈퍼사이클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반도체 슈퍼사이클, 반도체 호황과는 좀 다른 얘기인가요? 네,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일시적으로 수요가 증가해가지고 가격이 잠깐 오르는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이 가격과 출하량 그리고 기업 실적이 한 2, 3년 정도 쭉 이어지는 그런 국면을 말합니다. 요즘에 두쫀쿠 유행하잖아요. 네. 난리죠. 요건 이제 말 그대로 유행이고 이게 2년, 3년 갈지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건데 그 두쫑쿠에 들어있는 피스타치오나 뭐 마시멜로가 이게 건강에 좋다 그러면 전 국민이 너도나도 사 먹으면서 자리를 잡게 되겠죠. 반도체 이 슈퍼사이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반도체 호황이 경기가 좋아진다거나 뭐 재고가 조정된다거나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이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는데 슈퍼사이클은 구조적 원인이 작용을 합니다. AI처럼 새로운 기술이 등장한다거나 그래서 그 반도체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증가를 하게 되면 수요도 계속적으로 뒷받침되고 공급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런데 그 공급의 속도가 수요를 못 쫓아가다 보면 계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 이게 이제 핵심적인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를 둘러싼 판도 자체가 바뀌면 슈퍼사이클이라고 말씀하신 건데 네. 그럼 이쯤에서 모두가 궁금한 거 지금 요게 시기가 네. 슈퍼사이클입니까?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올라타야 될 것 같은데. 그쵸. 바로 그럼요. 갑니까? 요거는 이제 이 여러 가지 판단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 분위기를 종합해 보면 AI를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 초기 단계로 분류하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럼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들여다보면 일단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AI의 필수적인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계속적으로 빠르게 성장을 해서 이 수요가 뒷받침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반도체 강세는 AI를 축으로 한 구조적인 변화로 인한 슈퍼사이클 진입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지난해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쭉 이어지는 건데요. 2016년에 우리가 한번 겪었다는 건데 저는 사실 기억도 안 나요. 그때 반도체 투자하신 분들 아주 수익을 크게 보신 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6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 반짝 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때 슈퍼사이클에 영향을 준 게 뭐였냐? 바로 스마트폰이었어요. 스마트폰 기술이 확 좋아지면서 보급도 급격하게 늘어났고요. 그러면서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폭발했죠. 그 결과 이제 수요를 이제 공급이 못 쫓아가다 보니까 가격이 급등했고요. 그런데 그 수요가 스마트폰이라는 이제 단일 제품 중심이었기 때문에 불과 한 2년 만에 이 슈퍼사이클은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때는 새드 엔딩이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2016년에서 10년 지났거든요. 2026년 지금의 슈퍼사이클은 좀 어떨까요? 네, 과거와 지금은 조금 아주 특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스마트폰 그 단일 제품의 중심이었고요. 현재 사이클은 AI 서버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AI 서버 한 대에는 과거 서버보다 메모리, 특히 앞서 말씀드린 그 HBM이라는 고성능 메모리가 한 4배에서 5배 정도 더 들어갑니다. 여기에 각종 큰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짓고 있어요. 앞으로 경쟁력은 AI다라는 생각에 이런 데이터 센터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는 거죠. 크게 보면 단순히 구형 서버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수준이 아니라 AI는 계속해서 이 어떤 서버의 증설이라든지 반도체를 공급할수록 더 똑똑해지고 연산력이 좋아지거든요. 그만큼 메모리 수요가 계속적으로 쌓이는 구조라서 이번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과거보다는 좀 더 길게 갈 것 같다라는 전망이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이러잖아요. 네. 2016년이 지금 같은 슈퍼사이클이었다면 그때 상황을 한번 이렇게 비춰보면 뭐가 좀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때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때도 이제 급락하면서 이 투자의 쓴맛을 보신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2016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마트폰 고화질화 그리고 이 서버 메모리 수요 폭증으로 이제 시작이 됐다가 급락했습니다. 이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면서 재고가 쌓이다 보니까 2018년 급락을 하게 된 거죠. 이걸 보면 호황이 절정이다라고 해가지고 올라탔다가는 또 쓴맛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가지고 이쯤 되면 팔아야 될까 해서 전부 다 팔았다가는 나중에 더 큰 수익을 이제 놓치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재고 증가, 이게 메모리가 전 세계 시장에 얼마 정도 쌓이고 있는지, 얼마나 부족한지 이런 신호라든가 또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이 서버를 얼마나 늘리고 있나, 데이터 센터를 얼마나 더 짓고 있나 이런 설비 투자 확대 움직임을 보면서 분할 매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부 팔고 일부는 쥐고 있고 이런 전략이 좀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네. 요즘 커뮤니티에서 반도체 주식을 사서 장투한 인증글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18년간 반도체주에 장투를 해서 수익률이 377% 와. 인증을 이렇게 해줬는데 부럽지 않습니까? 너무 대단한 거예요. 부럽습니다. 18년을 견뎠다. 그러니까요. 장투. 아니 연예계에도 전원 버핏이라고 해서 전원주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H사 주식을요 2만 원대. 이분은 금으로도 그러지 않았어요? 야 이거 정말 장투하신 거죠. 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린 다 알잖아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가지고 버틴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근데 소장님 역시 투자는 장투가 답인 거예요? 근데 반도체주가 그렇게 꼭 묵혀둬야 될 장기 투자가 답이냐라고 한다면 무조건 답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각오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식 투자는 시작을 해야 되는데 AI 슈퍼사이클로 본다면 일단 반도체는 물론 이제 장기 투자 관점에서 매력적인 산업이고 유망한 종목인 건 맞습니다. 다만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사이클을 많이 타는 산업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2, 3년 단위로 크게 변동성이 나타난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작정 사고 묵혀두기보다는 일단 사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메모리 수요가 좀 늘고 있는지, 또 재고가 늘고 있는지, 또 기업들의 설비 증설이 이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접근하는 게 안전한 전략, 기본적인 전략이고 가장 필수적인 전략으로 볼 수 있고요. 지금은 상승 국면이다 보니까 이제 큰 수익을 본 사례들이 지금 뭐 인증 화면처럼 많이 나옵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자랑하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과거 2016년처럼 그런 사이클이 꺾이면서 급락했던 사례를 보면 그 가능성도 배제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반도체 주가가 워낙에 상승세다 보니까 이게 국민주라고 불리면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셨다가 이미 팔아버린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분들은 너무 아쉽지. 그쵸. 팔지 말 걸. 아니면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야 내가 좀 살까 어떡할까 이거 고민이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제 완전히 고점 아닌가 내가 팔고 떠나야 되는 건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포개미라는 요즘 신조어까지 등장을 했더라고요. 저는 이게 뭐 반포에 사는 개미 뭐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반도체 포기한 개미라고 그래. 합니다. 가지고 있는데 미리 판 거지. 그러니까요. 이미 놓은 거. 그래서 반도체가 너무 올라서 투자할 엄두를 못 내는. 그러니까 그걸 그냥 포기해버리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근데 소장님, 네. 이 시기에 반도체 투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보시는 분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네, 뭐 사람하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럼 뭘 공부해봐고 뭘 살펴봐야 되냐? 일단 주식창의 빨간불, 그러니까 상승 신호는 메모리 반도체 HBM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지,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와 데이터 센터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핵심 반도체 기업들이 기업들의 2026년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실제 뚜껑을 한번 열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주식창에 파란불이 들어올 만한 신호들은 반도체 재고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또 AI 생태계의 핵심 기업인 미국의 N사 성장률이 뭐 혹시 둔화되지는 않는지, 또 미국과 중국의 규제 같은 정책 리스크가 강화되지는 않는지 이런 요인들을 꼭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반도체 관세 100% 부과에 대한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반도체 투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미국 쪽에서 발언이 하나 나온 게 있죠. 미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대만을 겨냥해서 미국이 투자하지 않으면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얘기,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는데 이거 뭐 현실적으로 보면 실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주가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들로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도 뉴스에 좀 귀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 상승장에서 나만 소외되는 것 같고 불안하고 뭔가 내 돈은 녹아 들어가는 것 같고 막 네. 이런 불안감 이런 게 많을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신중하셔야 되고요. 요즘 같은 때 금융 사기 기승 부릴 수 있어요. 뭐 혹하지 마시고 내 주간 딱 가지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김현우 소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31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화요일에 맛있는 레시피 이보은의 4개 식탁 시간입니다. 이보은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삼겹살 좋아하세요? 너무 너무 좋아하죠. 삼겹살 중에서 오늘은 대패 삼겹살 준비했는데 괜찮으세요? 네, 너무 좋죠. 근데 이 대패 삼겹살이요, 이렇게 우리가 구워만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오래 뒀다 그러면 약간 좀 딱딱해지고 그래서 맛이 조금 깊지 못하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대패 삼겹살을 훨씬 더 맛도 깊고 그다음에 정말 어머 대패 삼겹살이 이렇게도 먹을 수 있네 하실 정도로 완벽하게 즐기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조림으로 즐기는 대패 삼겹입니다. 조림? 네. 조림으로 즐겨요. 대패를요. 근데 이 대패 삼겹살을요. 저희가 준비한 마늘하고 꽈리고추 등을 이용을 해서 먼저 대패 삼겹살 마늘 조림을 먼저 할 건데요. 이 대패 삼겹살에다가 조림 양념장을 해서 살짝 굽듯이 조리면은요. 맛도 훨씬 더 깊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왜 대패 삼겹살에서 나는 특유의 향이 있습니다. 그 향을 마늘과 꽈리고추가 훨씬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뿐만 아니라 아주 신선한 그 채소 쌈을 같이 쌈을 싸서 드시면 정말 금상첨화겠죠. 여기에다가 아주 맛있는 김 주먹밥까지 곁들이면 요거는 뭐 아침에 뭐 끝났죠. 행복합니다. 뭐. 네. 아, 제가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네. 그냥 밥도 좋은데 김주먹밥까지 준비해 주시다. 네. 그리고 요즘에 또 그 요리 경연 프로그램 보면은요. 네. 조림이 되서 조림인간. 네. 조림 인간. 근데 네. 제가 원래 좋아하던 이 대패 삼겹살에 조림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네. 더욱 기대가 됩니다. 기대됩니다. 오늘 저를 조림의 여신으로 등극을 아, 조림 조여사. 여신. 조여사. 네. 일단 냉동 삼겹살, 냉동 대패 삼겹살을 준비하는데 냉동 대패 삼겹살이 보통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냉동이니까 요런 바트 같은 아니면 알루미늄 접시 같은 아니면 그냥 사기 접시 같은 데다가 종이 타올을 좀 깔고 이렇게 좀 잠깐 이렇게 두세요. 네. 그러면 핏물이 혹시 내려오더라도 그냥 괜찮아요. 이렇게 좀 두시면 되고요. 되도록이면 이 대패 삼겹살이 돌돌돌 말려 있는 상태 그대로 불에 들어가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면 훨씬 더 대패 삼겹살이 늘어지지 않고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안에 대패 삼겹살에 들어가는 것 중에 저는 이제 마늘을 제가 꼽았는데 마늘이 요새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마늘을 반으로 이렇게 좀 갈라서 쓰시면 훨씬 더 좋아요. 갈라서. 나는 생마늘 잘 먹어요 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냥 넣어도 되는데 제가 대패 삼겹살을 졸여 보니까 이 마늘이 두께감이 있다 보면 익히는 시간하고 조금 해서 마늘이 약간 아린 맛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반씩 좀 잘라서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제가 꽈리고추를 넣는다 그랬잖아요. 네. 꽈리고추 넣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 꽈리고추가 살짝 단맛을 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맛 때문에 제가 꽈리고추를 조금 여기다가 넣으면은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는 너무 길게 넣지 마시고요. 딱 3등분만 해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3등분. 네. 자, 그러면 빨간 고추도 제가 준비했는데 빨간 고추는 왜 준비했냐면 색감 때문에 빨간 고추 준비했어요. 요것도 이렇게 해서 요것도 나박나박 이렇게 썰어서 두께감 있게 같이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넣을 게 뭐냐면 바로 요거 쌈이에요. 요거 뭐 버터헤더 레터스라 그래가지고 양상추 이거 샐러드 할 때 많이 드시죠? 저는 이왕이면은 요 쌈이 굉장히 달고 맛있어서 요거를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깻잎도 같이 싸서 잡수시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같이 준비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는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대파입니다. 오. 이 대파는 왜 이 대파를 준비를 하냐면 요런 다 조림에다가 이 대파를 같이 해서 우리가 쌈을 싸잖아요. 네. 훨씬 더 대파의 단맛 때문에 쌈이 훨씬 더 맛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썰어서 채라 그래서 아주 길게 우리 정육점에서 왜 서비스로 주는 대파채 있잖아요. 네. 알죠. 요새는 그거 서비스 안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돈 내야 되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그거처럼 하시면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얇게
그냥 편썰기 하듯이 준비를 해서 요거는요 찬물에 조금 헹궈 주시는 게 좋은데 여기서 이보은의 꿀팁 나갑니다. 빠밤. 제가 지금 요런 향신채들을 그릇에다가 안 덜고 이렇게 놔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보은의 꿀팁입니다. 이 대패 삼겹살에는요 이 마늘, 고추 등의 향신채가 들어가면 훨씬 더 고기 누린내가 나지 않고 맛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대패 삼겹살을 훨씬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은 제가 지금 요 대파 준비했잖아요. 네. 요 대파를 찬물에다가 이렇게 넣고 조금 헹궈 주세요. 아. 이렇게 넣고 그러면 아린 맛은 조금 없어지고 단맛이 조금 올라오겠죠. 그렇게 준비하셔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면 돼요. 제가 좀 미리 아까 이렇게 많이 썰어놨어요. 이렇게. 자, 근데 요거를 그냥 하시면 안 되고 아무래도 조금 더 맛있게 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하느냐? 바로 뭐 있어요? 양념을 합니다. 아, 그러네. 깻가루 하고요. 그다음에 참기름을 넣습니다. 맛있겠다. 근데 순서가요. 요거 하기 전에 불을 먼저 올려야 돼요. 불을 먼저 올리고 여기다가 식용유를 한 반 큰술 정도만 살짝 둘러주세요. 조금 달궈놔야 돼요. 네. 그래야 센 불에 확 조림이 되거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요거는 손으로 묻히지 마시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버무려 주세요. 손 요거 이제 온도 때문에 그러시는 네. 거거든요. 왜냐하면 손으로 하게 되면 갑자기 제 손이 약간 조금 따끈따끈해요. 따뜻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온기 때문에 이게 축 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랬으면 제가 오늘 이따가 각자 드릴 거잖아요. 네. 접시에다가 미리 이렇게 담아 놓으세요. 아, 파는 따로 예, 따로. 아. 같이 넣지 않고. 같이 조리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따로. 그래서 쌈 싸 먹는 거예요. 맛있겠다. 삼겹살 같이 먹을 때 올려서. 네. 맞아요. 맞아요. 그 근데 느끼한 걸 좀 뭐 잡아주잖아요. 이제 각자의 그 식당마다 특색이 있죠. 어느 네. 집은 여기에다가 부추 넣는 집도 있고 어느 집은 콩나물 넣는 집이 있는데요. 이보은네 집은 대파만 넣었어요. 그 맛있어. 이렇게 해서 참기름하고 깨만 이렇게 넣고 요거요. 어느 고기에든 다 섞어 드셔도 괜찮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준비를 해 놓으세요. 자, 그랬으면 반 이상은 된 거예요. 오유, 빨리 넣어야 되겠다. 오, 연기가 막. 빨리 넣어주세요. 아, 그냥 저렇게 먹어도 될 텐데. 네, 빨리 넣어요. 빨리 넣어서 요거를 얼른 볶아주세요. 근데 볶는데 그냥 볶지 않고요. 뭘 넣고 볶느냐? 아까 여기 준비해놨잖아요. 아, 맞아. 꽈리고추하고 마늘이랑 마늘하고 우리 흰채들. 같이 넣고 볶아줍니다. 빨간 고추는 좀 이따가 볶을 거예요. 네.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고기에 이 향신채 향이 또 다 배어들죠. 그렇죠. 그래야 이게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준비를 해주세요. 아니 저 고기랑 꽈리고추를 구워야 맛있더라고요. 항상 보면. 아, 저렇게 먹어도 맛있을 텐데. 오늘의 주제가 조림이라서 네, 맞아요. 어떻게 변할지 진짜 궁금합니다. 맞아요. 우리 인선 씨, 요거 잠깐만 볶아주실래요? 아, 당신만을 사랑해. 잠깐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나는 불을 마늘 조금 바꿔야 사랑해. 돼요. 좀 볶아주세요. 아, 인선 씨가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잘해요. 제가 또 막내라 가지고 옆에서 보고 배운 게 많아요. 네. 예. 우리 형 누나들 먹여 살렸습니다. 보면서 웃지 않을까. 네, 형 누나들이. 나이 많은 형 누나들. 아, 저렇게만 먹어도 진짜 맛있는데 저기다 이제 조리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와, 여기 향이 장난 날라와요. 아닙니다. 어, 꽈리고추 와요. 향이랑 어. 마늘 향이. 자, 센 불에서 이렇게 막 됐을 때 네. 이제 여기에다 양념을 하셔야 돼요. 어떤 양념을 하느냐? 여기 있어요. 주인간장, 인간장. 그다음에 매실청, 아, 매실청. 그다음에 맛술, 그리고 고춧가루, 그리고 여기 물엿까지 이렇게 넣어주세요. 와, 이거 방금 넣었다고 향이 완전 달라졌다. 그렇죠, 달라졌죠. 오, 완전 달라졌어요. 자, 그랬으면 이제 양념을 섞어주세요. 향 좋다. 맛있겠죠? 네. 네. 자, 인선 씨, 요거 다시 한 번만 또 볶아주세요. 맞습니다. 자, 와, 오, 향. 오, 달짝지근한 향이 나네. 매실 넣고 그래서. 오, 자연스러운 단맛을 좀 이렇게 나게 하는 거죠.
불을 켰어요. 이거 제가. 뭐야? 성공했어요. 된 거. 네. 볶아주세요. 저는 이쪽에서 볶을게요.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네, 이렇게. 진짜 잘 새빨갛게. 결여졌어요. 그렇죠. 와, 새빨갛게 어. 이렇게 볶아주셔야 돼요. 맛있겠다. 고춧가루를 넣어서. 네, 약간, 고춧가루 때문에 이게 지금은 약간 간장색이잖아요. 네. 조금 더 볶아지면은 이게 고춧가루 색깔이 확 올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국물이 없어질 때까지 볶으셔야 돼요. 자, 많이 볶아주세요. 예. 자, 근데 우리가 대패 삼겹살을 간장에도 해 드시잖아요. 저는 지금 고춧가루를 조금 넣는데 우리 집은 고추장을 좋아해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대패 삼겹살을 하기 전에 식용유에다가 고추장을 넣고 물엿 조금 넣고 먼저 버무려요. 먼저. 바글바글 끓고 있을 때 대패 삼겹살을 집어넣어요. 아, 그것도 그래야 맛있겠다. 훨씬 더 맛있어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볶아주세요. 저는 일단 그 고추장보다 오늘 이게 더 눈에 보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럼 확연하게 지금 다르잖아요. 색깔 지금 달라요. 대패 삼겹살을 고춧가루를 넣고 요렇게 볶았더니 꽈리고추하고 마늘에 이렇게 좀 양념이 배었고요. 요거는 지금 빨간 고추까지 넣었으니까 이렇게 좀 색깔이 더 이뻐진 거예요. 됐죠? 맛있겠다. 이뻐졌죠? 예. 자, 그랬으면 여기에다가 뭘 넣느냐 하면 빨간 고추 투입. 이렇게 더 넣으시면 돼요. 비가 오네. 그랬으면 한번 담아볼까요? 오늘 스튜디오에 향기 미쳤습니다. 네. 소리는 비가 오고. 예. 향은 뭐 말해 뭐 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같이 담아요. 지금 이거 한 것도 얼추 색깔이 비슷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비슷해지고 있죠. 아, 이래서 조림이구나. 네, 조리가 그래서 계속 조림이에요. 줄여져요. 고춧가루 색깔이 싹 올라오는 것도 신기하네. 네. 그래서 향신채를 위에다가 담뿍 올려서 잡수셔야 네. 이 대패 삼겹살의 맛이 훨씬 더 와. 깊습니다. 그거 마늘이랑 고추랑 해가지고 같이 먹으면 또 얼마나 아우, 맛있겠어요. 맛있죠. 그렇죠. 굉장히 맛있죠. 반죽 자, 배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건 이제 불을 끄고 그다음에 이선 씨 요거요. 요렇게 해서 이제 딜리버리? 네, 드시는데 요거요. 요렇게 해서 잠깐만요. 그거 잠깐만 더 볶고 계세요. 예, 예. 전 이쪽으로 좀 갈게요. 여기다 나눠주시려고 그러나 봐. 아까 제가 요 대패 삼겹살은 항상 대파랑 같이 먹어야 좋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된 것에다가 같이 요렇게 내셔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좀 시간이 있으니까 뭐 이거 나눠드리죠. 뭐 이러면 요렇게 해서 같이 쌈 싸듯이 저거 뭐 너무 맛있죠, 저 고기. 맛있겠죠. 네. 저 옆에 파도 되게 네, 먹음직스럽다. 맞아요. 오늘 딜리버리는 제가 할까요, 선생님? 제가 나눠드릴 거예요. 괜찮아요? 네. 네. 마음이 급해서. 빨리 먹고 싶어서. 자, 요거 마늘하고 꽈리고추하고 지금 싹 다 익혀진 상태라 네. 이렇게 잡수시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대패 삼겹살이 사실은 굉장히 맛있겠다. 가격이 착합니다. 음, 가격이 맞아요. 착하다 보니까 요새처럼 장바구니 물가가 약간 조금 힘들다 하시는 어머님들한테 오늘 대패 삼겹살 이 조림이 굉장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갖다 드리면 쌈이랑 같이 드시면 좋겠죠. 너무 좋습니다. 자.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선 씨, 이제 향을- 같이 잡수세요. 잘했죠? 네, 아주 잘했어요. 와우. 인선 씨, 100점. 한 보따리 싸봅시다. 고추향이 확 올라와요. 그쵸? 고기랑 같이 해서. 확 올라오죠. 자, 눈에 인선 씨 띄고. 요거 가져가세요. 그냥 우와. 먹고 또 싸서 먹어요. 쌈이랑 같이 해서 잡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김 주먹밥을 준비했는데요. 요거 아주 간단합니다. 뜨거운 밥 금방 준비하셨잖아요. 도시락김 살짝 부셔가지고 같이 버무리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도시락 김에는 양념이 살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양념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말을 뭐해? 그쵸? 너무 맛있죠? 말을 뭐합니까? 말을 뭐해? 간도 제가 딱 볶고. 대파채를 같이 안 볶고 따로 드린 이유를 아시겠죠? 그래서 화향이 살아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혹시 대패 삼겹살을 구입했는데 나는 약간 고기 향이 좀 나는 것 같아요 할 경우에는 이렇게 대파채를 듬뿍 해서 잡수시면 훨씬 더 좋아요. 야,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마늘이랑 꽈리고추에도 간이 다 배어 있어서 따로따로 먹어도 맛있어요. 맞아요. 오늘 포인트는 약간 식감이네.
파의 너무 식감, 맛있어요. 야채 식감, 고기 식감 다 느껴지네요. 그러니까요. 아우, 더 먹고 싶은데 시간이 또 끝났다 그래서. 아, 왜 그래요? 선생님 다음 주 뭐 해볼까요? 다음 주에는요. 지금이 제철입니다. 바로 해조류 장아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요리 잘 배워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당분간 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춥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6.9도로 어제와 비슷한 정도인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를 밑돕니다. 한겨울 추위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파특보는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내륙, 경북 북동 산간을 중심으로 여전히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중부를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자세한 한낮 기온 보시면요. 서울이 한낮에 영하 2도, 청주 영하 1도, 광주 3도, 대구는 5도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며 종일 춥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은 대체로 맑겠고요.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오늘 오전까지 눈이 살짝 날릴 수 있겠습니다. 기온이 낮아서 내린 눈이 얼면서 생기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워집니다. 금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한파의 절정을 보이겠고요. 이후 주말부터는 차츰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의 기세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눈비 소식 없는 일부 수도권과 강원, 영남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더욱 건조해지겠습니다. 물을 자주 마셔주시고요.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눈이 아직 그 바닥에 있는 데가 있어요. 맞아요. 오늘 오다가 좀 미끄러운데 저도 네. 습격했는데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빙판길 조심하시고요. 또 대기 건조로 인해서 저는 추운데 건조하니까 또 목이 따갑더라고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의 세상 Say the next channel A